저희가 연구한 주제는 바나나의 갈변 형상에 대한 억제 방법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순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안, 그리고 참고 원안 이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필요성은 지난 여름 바나나가 쉽게 갈변되어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많아졌고 바나나를 어떻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져서 갈변 현상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바나나의 갈변 현상을 관찰하고 원인을 밝혀내고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가장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실험은 크게 4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실험은 온도에 따른 갈변 비교이고 두 번째 실험은 보관 방법, 세 번째 실험은 제올라이트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 실험은 바나나 갈변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이미지 분석입니다. 이미지 분석의 예로는 바나나에서 사진의 배경을 제거를 하고 그 사진의 평균 밝기를 계산한 후 실험 전후 각각 레이어별 밝기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통해 갈변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이론적 배경은 바나나는 반점이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맛있고 갈변 현상은 산소와 산화표의 작용이고 에틸렌가스는 과일의 노화를 촉진하는 과일 표면에서 나오는 가스이고 제올라이트는 에틸렌가스를 흡수해주는 천연 화공성 물질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온도에 따른 갈변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이었는데 저희 실온, 냉장, 냉동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실험의 결과는 실온에 보관하면 바나나의 갈변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은 낮게 묶은 껍질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였을 때 바나나의 갈변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바나나를 묶음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나나의 갈변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 실험은 얼음, 소금물, 식초에 넣은 채로 바나나의 갈변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이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결과는 바나나를 얼음 속에 보관하는 것이 바나나의 갈변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 실험은 바나나의 밀폐 여부에 따른 갈변 정도였는데 이 실험은 바나나를 그냥 보관한 것과 랩을 싸가지고 보관하는 형태로 구분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실험에서 보시다시피 보관 용기에 밀폐를 하는 것이 바나나의 갈변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제올라이트 성분의 보관 용기에 보관했을 때의 갈변 비교였습니다. 제올라이트는 바나나의 갈변을 억제해주는 물질로 여기 있는 그린백과 그린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관 용기에 보관했을 때 결과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부터는 조윤성 연구원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거의 주요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제올라이트에 관한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올라이트의 접촉 유무에 따른 바나나 갈변 정도를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이제 제올라이트를 넣어서 바나나의 갈변을 억제하려고 할 때 바나나 표면에 직접 제올라이트를 닿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제올라이트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바나나의 갈변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바나나와 제올라이트가 접촉하지 않게 그냥 같은 공간에 놓는 것이 갈변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올라이트와 바나나가 떨어져서 있으면 갈변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정확히 어떤 양의 제올라이트를 넣어야지 바나나의 갈변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조금 단위를 크게 정해서 10g, 20g, 40g, 60g, 80g, 100g 이렇게 총 6개의 레이어로 진행을 하였고 총 11일간 관찰한 결과 육안으로 관찰해도 누가 봐도 이제 제올라이트 10g을 넣은 바나나가 가장 갈변이 더디다는 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10g,
제올라이트를 10g 넣었을 때 갈변이 가장 더디게 일어났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단위로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제올라이트 양에 따른 바나나 갈변 정도에 대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10g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단위 0g, 2g, 4g, 6g, 8g에 따라 나누어 총 7일간 관찰을 하였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6g의 제올라이트를 넣고 함께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결과 분석 방법으로 이미지 분석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올라이트를 넣지 않고 초기 바나나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서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 프로그램에 넣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배경을 제거하고 바나나의 그 딱 모습만 따주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제 각 색깔별로 이 색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픽셀화하였습니다. 이후에 보이시는 각 색깔들을 이제 RGB 값을 찍어서 밝기 값, 여기 보이시는 밝기 값을 전부 다 표에다가 나타내 주었습니다. 저기 지금 총 7개의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에 대해서 각각 RGB 값으로 밝기 값을 측정해 준 뒤 이를 표에다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7개의 레이어에 보시면 뭐 52.4%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적혀 있는데, 이 가중치와 RGB 값으로 구한 밝기를 곱해서, 즉 가중치 평균을 구해가지고 바나나의 평균 밝기를 산출해 내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각각의 레이어별 017일에 대해서 전부 다 수치화를 시켰고, 이를 시각화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기울기가 양수인 두 가지 레이어를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대조군하고 6g입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그 밝기 변화가 적다, 즉 이제 0일보다 7일의 밝기 변화가 적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기울기가 양수였던 두 가지 레이어를 각각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기울기가 제올라이트 6g 넣은 것이 더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갈변이 좀 더 적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실험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대조군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제 그러니까 바나나 전용 냉장고인 15도씨를 항상 유지시키는 냉장고에서 보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나나 전용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제올라이트 6g을 넣고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다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실험은 그러니까 실험 4는 이제 최종 실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을 해야지 가장 바나나의 갈변을 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고, 몸통을 랩핑한 것, 꼭지를 랩핑한 것, 그리고 꼭지를 제거한 것, 꼭지를 제거하고 랩핑한 것, 그리고 꼭지를 랩핑한 다음 제올라이트에 넣은 것, 그리고 몸통을 랩핑한 채로 제올라이트를 넣은 것, 이렇게 총 7가지 레이어별로 7회간 관찰하였습니다. 역시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꼭지 제거를 하고 랩핑한 조합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3-4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분석을 진행한 것을 토대로 수치화시킨 후 시각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양수인 꼭지를 제거하고 랩핑하는 조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조금 분석해 드리자면, 바나나 꼭지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틸렌가스, 즉 바나나의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에틸렌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랩핑을 시켜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갈변 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결론들을 싹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바나나는 15도씨에서 꼭지를 제거한 후 랩핑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인데, 모든 바나나를 꼭지를 제거한 뒤 랩핑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제올라이트를 6g 넣고 뚜껑을 닫아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선한 바나나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할 사람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학생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학생들이 이제 제가 평가를 한번 여러분 걸 보니까
갈변되는 정도를 이렇게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미지화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것은 강리훈 학생과 조윤성 학생은 왜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시려고 하셨어요? 제올라이트를 사용하는 그런 까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제올라이트는 천연 화공석 물질로 사람의 몸에 유해하지 않고 무해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을 했고 주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물질이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올라이트는 바나나의 갈변을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고 주변의 습도를 이제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제올라이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올라이트를 선택한 것은 이제 그 습도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첫 번째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 공유창을 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팀은 김민재 학생과 류수민, 윤지성 학생의 그 COD 변화 탐구 연구입니다. 자, 해당 학생들은 지금 줌 화면을 공유해 주세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빛과 정수 필터를 이용한 COD 변화 탐구를 했습니다. 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로 알려진데 물속에 들어있는 유기 오염물의 함량을 나타내는 수치로 오염물이 양이 많을수록 이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양도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 오염물의 보라색이 과망간이산 이온과 반응하면서 이게 무색의 망간 이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을 오염물과 반응시키면 오염물이 양이 많을수록 과망간이산 이온이 많이 소모되어 보라색이 연해지고 반대로 오염물의 양이 적을수록 과망간이산 이온이 적게 소모되어 진한 보라색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 하천의 물에는 어느 정도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친환경적으로 이러한 유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COD 측정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비 연구 및 실험 방법인데요. 이 연구는 분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COD를 측정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COD 측정을 원래 하는 방법이 지금 저희가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과학적 방법을 사용했고요. 네, 예를 들어 보라색인 가망 이온이 유기물과 반응하면 보라색으로 연해집니다. 초록색 LED를 광원으로 CDS 센서를 검출기로 사용하여 간단한 농도 수정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시료 용액에 가망간이산 이온이 많아서 보라색이 진해지면 멀티미터 저항값이 높아지며 반대로 시료 용액 보라색이 연해지면 저항값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유기물이 포함된 시료 용액을 가망간이산 용액에 반응했을 때 유기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보라색이 연해져 저항값이 낮게 측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과제랑 원구 과제의 목차는 첫 번째로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정수 필터와 두 번째 숯을 이용한 정수 필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광선을 이용한 물속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제올라이트를 사용한 정수 필터인데요. 제올라이트는 공기가 통할 정도로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신발 탈취제로도 사용되고 화장실 방향제로도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올라이트를 물을 정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물속 유기물이 제올라이트 구멍을 통과하게 돼서 오염도가 낮아질 것으로 가상을 세웠습니다. 먼저 연구 과정은 종이컵에 솜과 제올라이트 100g, 거즈를 사용해 정수 필터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 치동천이라는 하천에서 물을 뜨고 여기 만든 정수 필터를 사용해 치동천이 물을 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나올 텐데요.
뒤쪽에 나온 방법과 같이 대조군, 기준 용액, 실험군 샘플을 준비해 대조군을 제외한 샘플에 90도입을 해서 반응을 시키고 실온에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농도 측정기로 시료의 저항을 측정하면 됩니다. 자, 제어라이트를 사용한 정수 필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료 용액의 저항값과 COD는 아래쪽 표에 나와 있는데요. 거만간지산 칼륨 용액이 오염물과 반응하면 색이 연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조군은 거만간지산 칼륨이 반응하지 않으므로 초기 유형의 저항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 용액인 포도당의 COD는 125ppm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밑에 있는 COD, 즉 대조군의 저항값 마이너스 저희가 구하는 정확값에 125를 곱해주고 0.7을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는 ppm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른쪽 아래에 정해진 ppm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인데 실험에 사용된 제올라이트 100g의 모습과 전하 정의 시료용의 색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숯을 이용해서 만든 정수 필터입니다. 숯도 정화 기능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활성탄으로 알려진 숯은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물을 정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숯을 사용하여 정수 필터를 제작하고 그 효과를 탐색하였습니다. 준비된 페트병 중 하나의 페트병 끝부분에 칼집을 낸 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뒤 나머지 페트병 입구에 칼집을 내고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냅니다. 그리고 입구가 남아있는 페트병 입구를 거즈를 이용하여 감싼 뒤 고무줄로 고정하고 입구를 막은 페트병을 거꾸로 세우고 병이 맨 아래쪽부터 솜, 거즈, 활성탄, 거즈, 솜, 거즈, 잘게 부순 숟가루와 거즈, 그리고 모래, 거즈, 자갈 순서대로 넣습니다. 입구를 잘라낸 페트병에 여과재료를 넣은 페트병을 뒤집어 정화 장치를 완성합니다. 용인시 정평청에서 물을 뜬 뒤 과정 후에서 만들었던 정수 필터를 이용해 물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대조군 기준 용액 실험물 샘플을 준비한 뒤 대조군을 제외한 샘플에 85도의 물에서 반응시킨 후 실온에서 식혀준 뒤 농도 측정기로 시료의 저항을 측정합니다. 숯을 이용한 정수 필터의 결과는 정화되지 않은 물은 투명해졌고 정화된 물은 옅은 보라색, 그리고 증류소와 포도당 첨가 증류수는 조금 더 짙은 보라색을 나타내었습니다. 증류소와 포도당 첨가 증류수는 매년으로 관찰하였을 때 보라색깔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용액의 색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였는데요. 정화되지 않은 물에서 농도 측정기 저항은 약 1.7kΩ으로 측정되었고 정화된 물의 농도 측정기 저항은 약 2.3kΩ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첨가 증류수는 3.5kΩ, 증류수는 4.2kΩ인데요. 실험값을 방금 제올라이트의 공식에 따라 계산해서 그래프를 만든 뒤 정화되지 않은 물의 COD 값이 446ppm으로 가장 크고 정화된 물은 339ppm으로 낮아졌습니다. 즉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ppm과 저항값을 나타내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진 정수 필터의 사진, 모래, 거즈, 활성탄, 거즈, 모래, 자갈이고요. 실험 과정 및 결과인데 보시면 보라색이 완전히 투명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실험은 가시광선을 사용한 물속 유기물 분해입니다. 이 실험하게 된 동기는 물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정화제를 사용하거나 증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 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이 유기물인 경우에는 강한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자연선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용 랜턴을 사용하는 강한 가시광선을 사용하여 물속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에 따라 COD가 감소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실험의 연구 과정은요. 처음으로 구릉동에 있는 삼격천에서 물을 뜬 후 과정 1의 물을 가시광선 광원에서 9cm 떨어진 위치에서 0분, 10분, 15분, 20분 간격으로 광분해시킨 시료를 얻습니다. 그 후
코니컬 튜브에 가망간 이산 칼륨 5ml, 묽은 염산 2ml, 시료 1ml를 넣습니다. 대조군과 실험물, 기존 용액에 들어있는 물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대조군은 제외한 기존 용액 실험물을 끓는 물에 15분 동안 반응시킵니다. 이때 물의 오염도에 따라 가망간이산칼륨이 소모되어 시료의 색이 연해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반응이 끝난 용액을 실온도는 찬물에 5분 동안 냉각시킵니다. 후 총 7개의 샘플을 각각 간이 농도 측정기에 넣어 멀티미터로 저항을 측정합니다. 네, 이 3번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이 실험에서 빛을 가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시료 용액의 저항값은 늘어나고 COD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시료 용액의 저항값이 높다는 것은 광간 이산 칼륨 오염과 반응하지 않아 농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또한 COD 값이 적어지면 그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뜻이기에 때문에 이 실험에 사용한 빛을 이용한 정화 방식은 COD 값에 영향을 주고 빛을 가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COD가 계속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 자료 보시면 이 10분 정화, 0분 정화 안 한 물, 10분 정화, 15분 정화, 20분 정화에 따라서 물의 그 시료의 색깔에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 그 포도당은 다른 시료에 비해 더 더럽다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 및 대안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COD 측정한 방법을 정통적인 실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분광학적 방법으로 COD 측정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연구에 사용한 분광학적 방법은 LED 조도 센서 등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COD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COD 측정 방법의 효과를 탐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물의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주위 하천의 물에 대해 COD를 낮추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각계 방법으로 물을 처리했을 때 전과 후에 모두 COD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활용한 실험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하천의 물이 지나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용액으로 사용한 포도당 시료보다 COD가 높아서 이 하천의 물은 COD가 정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에서 보관 COD 값은 환경부나 인터넷에서 알려진 COD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 용액의 COD의 정확한 측정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생님들 끝났나요? 네, 네.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하실 학생들이나 혹시 다른 선생님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신가요? 네, 잠깐 그럼 공유하면 닫아주세요. 선생님이 한 가지 좀 추가적인 안내사항을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팀 한 팀 발표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 과정을 설명할 때는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결과는 핵심만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버리면 너무 늦게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 신경 써서 발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팀입니다. 김승무 학생, 유재우 학생, 이준기 학생이 경사에 맞는 바퀴 특성 연구입니다. 자,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니카가 경사면을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발표하게 된 김송무, 유재우, 이준기라고 합니다. 저희의 연구 동기는 저희가 사는 곳 주변에는 동네천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산책로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내리막길도 있고 경사로도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편하고 쉽게 탈 수 있는 반면 경사로에서는 올라가기 힘듭니다.
물론 기어를 조절하면 오르막길에서 힘을 덜 주고 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사는 자전거의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자전거의 바퀴는 얇고 작고 어떤 것은 두껍고 큽니다.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얇은 바퀴를 쓰는 사람들이 두꺼운 바퀴를 쓰는 사람들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굵기가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기어 조절 말고 경사로에서 쉽게 오를 수 있는 바퀴의 종류는 무엇일까입니다. 또 연구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사로를 적은 힘으로 빠른 시간에 올라가는 바퀴의 특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경사면의 특성에 적합한 바퀴의 형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총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속력입니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 시간당 이동거리를 뜻하며 단위는 미터/세크, 킬로미터/아워 등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적용하는 힘으로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세 번째로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으로 나눠지는데 정지 마찰력은 외력이 작용할 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접촉력 사이에서 적용하는 마찰력이고 운동 마찰력은 두 물체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접촉면 사이에서 적용하는 마찰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와 속력의 관계는 큰 바퀴가 작은 바퀴에 비해 더 멀리 가고 폭이 넓을수록 마찰이 커져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전 실험으로는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거칠기를 통제 변이를 해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실험을 한 결과 물체가 접촉하는 접촉면의 재질에 따라 마찰력이 달라졌고 두 번째로 면적에 관해서는 물체가 접촉하는 접촉면의 면적에 따라서 마찰력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바퀴의 재질에 따른 경사면을 올라가는 시간을 했습니다. 조작 변이는 경사면의 종류, 바퀴의 재질이고요. 통제 변이는 나머지고요. 네, 이에 따른 종속 변이로는 미니카가 경사면을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의 실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모터의 전원을 켜고 미니카를 판자 위에 올리는 동시에 시간 기록기를 킵니다. 미니카가 경사면의 각도가 0도인 경사면 위에서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하고요. 위 과정을 5번 반복하여 평균 시간을 구합니다. 바퀴에 벨크로 가스난 면을 붙이거나 벨크로 부드러운 면을 붙인 상태에서 1에서 3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위 과정을 경사면의 각도를 각각 5도와 10도로 해서 반복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경사면의 각도가 0도일 때 고무 바퀴는 평균 0.74초가 나왔고 벨크로 가스란 면은 평균 0.84초, 벨크로 부드러운 면은 평균 0.78초, 경사면의 각도가 5도일 때는 고무 바퀴는 평균 0.76초, 벨크로 가스란 면은 평균 0.98초, 벨크로 부드러운 면은 평균 0.82초가 나왔습니다. 또한 경사면 각도가 10도일 때 고무 바퀴는 평균 0.76초, 벨크로 가스란 면은 평균 1.12초, 벨크로 부드러우면 평균 0.9초가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경사면의 각도와 상관없이 모두 고무 바퀴가 가장 빠르게 경사면을 올렸다는 것과 또한 고무 바퀴가 경사면의 각도에 따라 올라가는 시간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왜 고무 바퀴를 주로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바퀴의 폭에 따른 경사를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조작 변이는 바퀴의 폭이고 나머지는 아까와 같습니다. 바퀴 이거 실험의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결과는 바퀴의 폭이 경사의 각도에 상관없이 모두 바퀴의 폭이 1cm였을 때, 즉 바퀴의 폭이 얇았을 때 평균이 적게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바퀴의 지름에 따른 경사를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는 것인데요. 이 조작 변이는 바퀴의 지름 길이고 나머지는 아까와 같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게 총 5가지 단계로 진행되고요. 실험 결과는
경사면의 각도에 상관없이 질량, 바퀴의 두께 등 다른 요인들이 같으면 지름이 큰 바퀴일수록 더 빨리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지름이 크면 한 번 돌아가는 데 가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경사에서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은 바퀴가 고무바퀴일 때, 폭이 좁을 때, 지름이 클 때입니다. 저희는 길이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고 또한 바퀴에 벨크로 등을 부착하고 본드를 붙이는 등에 의해 질량이나 반지름 등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시간 기록계를 사용해 종이 테이프에 장력 등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간 기록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교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하여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저희 연구는 오르막길에서 자전거를 탈 때 적절한 바퀴를 고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팀은 김태은 학생과 김효민 학생, 콩나물의 굴광성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자, 화면 공유해 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4번 팀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5번 팀을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태준 학생과 장선우 학생, 지금 좀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그러면 5번 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네. 팀 시작해 주세요.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연구를 진행한 운중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선우와 관태준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 스쿨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스쿨이란 기존의 학교를 첨단 미래형 학교로 전환해 언제 어디서든 온, 오프 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스마트 스쿨을 시뮬레이션화하여 가상현실로 간접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 내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과 새로운 창작물을 고안해 봄으로써 스마트 스쿨의 편리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코스페이스스 에듀라는 멀티버스 사이트입니다. 코스페이스스 에듀를 이용해 스마트 스쿨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말하기 너무 길어서 SSSP라고 줄여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SSSP의 설명과 연구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모두 코스페이스 에듀로 제작하였고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스마트 스쿨을 체험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총 2개 만들었는데요. 짧게 한 개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설명할 제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은 총 3가지 큰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복도, 체육관, 그리고 각 교실들입니다. 먼저 시작하면 사용자가 이 안드로이드에게 가서 더 많은 자세한 설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쿨인 만큼 아주 많은 스마트한 기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교실마다는 특별한 스프라이트들과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 생성기, 교육용 로봇, 또한 스마트 책상과 스마트 의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는 이 보건용 로봇과 체육용 로봇이 있습니다. 체육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체육용 로봇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이런 간단한 게임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프라이트들을 클릭하면 직접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발표하겠고 다음
팀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가 공유를 중지하고 내가 일단 공유를 할게. 네. 여기는 복도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최대 로봇 청소기가 작동합니다. 일정한 구역 안에서 서로 충돌을 하지 않도록 동작할 수 있게 코딩하였습니다. 이것은 생체 보안 경비 로봇과 바닥 청소 로봇이 스와이핑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학교 강당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천장 위에 공이나 셔틀콕이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중단되고 공을 꺼내기 위해 높은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장의 기둥에 번호가 있으며 해당 번호에 공이 걸릴 경우 버튼을 누르면 기둥이 몇 초간 진동을 해 그 진동에 의해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스마트 농구대로 골을 넣으면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농구대이며 사람이 굳이 점수를 따로 셀 필요가 없는 편리함을 줍니다. 다음은 과학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마트 스쿨 과학실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지구본은 3D 홀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지구의 위성 사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가지 지구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운데 자전하는 지구본으로 지구에 관한 날씨, 해류 등 정보를 배울 수 있으며 주변에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작은 식물원도 배치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지를 이제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마지막으로 결과 및 제언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스마트 스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스마트 스쿨은 필수적이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학교 여러 곳의 장소에서 급식실, 화장실 같은 곳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들이 학교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학생들 질문하실 학생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만 좀 질문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학생들이 이 스마트 스쿨을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스마트 스쿨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는 저희가 만든 이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직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가 아니면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체험해 보면서 스마트 스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 이 스마트 스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5번 팀까지 발표를 마쳤고요. 아까 4번 팀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학생과 김효민 학생, 자, 지금 화면 공유하시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한 내용은 콩나물의 굴강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요, 콩나물의 굴강성에 미치는 요인의 연구입니다. 서론은
연구 동기는 콩나물이 어두운 곳에서 잘 자란다는 것을 보고 밝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살아가려면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나 꽃 같은 경우에 빛이 있는 쪽으로 줄기나 뿌리 등이 기울어진다는 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니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뿌리 또는 줄기가 반응하는 것을 식물의 굴성이라고 합니다. 빛의 특성인 빛의 세기나 빛의 온도가 굴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기회에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연구 목적은 빛의 세기가 식물의 굴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생온도가 식물의 굴광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관련 지식으로는 굴성이 있는데요. 굴성의 대표적인 종류는 굴광성, 굴지성, 굴수성이었고, 그 중에서 굴광성은 영굴광성과 음굴광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빛의 세기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으로는 조도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광량은 빛의 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발광 에너지 또는 광선속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굴수성에서 양지음지에서는 양지란 직접적인 빛을 하루에 최소 5시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반양지는 직접적인 빛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음지는 간접적으로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정도의 빛만 들어오는 장소를 뜻하고, 마지막으로 반음지는 간접적인 빛의 양이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색온도는 대표적인 종류로는 3000K 이상의 전거색, 4000에서 5000K 사이의 주백색, 5000K 이상의 주광색으로 나뉩니다. 빛의 파장은 빛의 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발광 에너지 또는 광선선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효민 연구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실험 절차로는 일단 종이 상자 안에 LED와 콩나물 7개가 담긴 컵을 14cm, 33cm에 각각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식물 대비용 LED의 색온도를 전구색 또는 주광색으로 설정하고 빛의 세기를 2단계로 일정하게 하여 9시간 동안 조사해 줍니다. 또한 컵 하나당 167ml의 물을 주며 7일간 매일 같은 시간에 자라는 것을 관찰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 뒤에 콩나물의 중심 쪽으로부터 머리 부분에 꺾인 각도를 측정합니다. 가설은 전구색을 받은 콩나물의 굴광성이 더 잘 나타날 것이고 낮은 광량이 더 큰 콩나물들의 굴광성이 더 클 것입니다. 첫 번째 전구색을 받은 것으로는 가까운 곳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굴광성이 더 잘 나타났고 그리고 멀리 있던 곳에서는 더 덜 나타났습니다. 굴광성이. 그리고 주광색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 굴광성이 더 잘 나타났고 멀리 있을 때 굴광성이 덜 나타났습니다. 결론으로는 가설대로 받은 광량이 많은 식물 재배용 LED와 가까이 있는 콩나물컵에서 더 굴광성이 잘 나타났습니다. 또 더 많은 켈빈을 지니고 있는 푸른빛, 즉 주광색을 받은 콩나물이 전구색을 받은 콩나물이 보다 더 굴광성이 잘 나타났습니다. 고충으로는 아무래도 식물 관련 실험이다 보니 실패 변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고 처음 접해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또 제언으로는 담쟁이 덩굴과 같은 덩굴성 식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식물이지만 담쟁이 덩굴이 빛의 방향으로 자라는 것을 보고 비덩굴성 식물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고 잘 안 나와 있어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다른 학생, 질문하실 학생이나 다른 선생님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다른 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은 이제 6번 팀, 자, 손여민 학생과 염규현 학생의 석창포 뿌리 추출물 관련된 개미 기피 효과 연구입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동의 잘 되고 있나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요, 석창포 뿌리와 그다음에 그 아사론이라는 성분의 개미 기피 효과를 탐구해보는 실험으로 광문중학교의 손여민 학생과 공도중학교의 염기환 학생이 함께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저희의 발표 순서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는 연구의 방법 및 연구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결과, 그리고 네 번째는 연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필요성 및 목적을 손여민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해충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기피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시판용 해충 기피제는 디에칠 톨로아미드라는 물질을 포함해 피부염 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 보감과 논문을 바탕으로 부작용은 적고 해충 기피 효과가 있는 천연 식물 석창포를 발견했고 그렇기에 석창포의 해충 기피 효과를 실험을 통해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목적은 석창포에서 추출한 아사론과 건조된 석창포 뿌리가 시판용 해충 기피제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의 가설은 석창포를 시판용 해충 기피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구는 석창포 뿌리 추출물 아사론 그리고 건조된 석창포 뿌리입니다. 대주구는 디에칠 톨로아미드가 포함된 시판용 해충 기피제이고 개미가 실험군과 대주군 중 어느 곳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실험은 가, 석창포 뿌리 속의 아사론 추출하기, 나, 석창포 뿌리 추출물 아사론과 시판용 해충 기피제의 개미 기피 효과 비교하기, 아, 석창포 뿌리와 시판용 해충 기피제의 개미 기피 효과 비교하기, 라, 석창포 뿌리 추출물과 석창포 뿌리 개미 기피 효과 비교하기로 진행했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가 실험, 석창포 뿌리에서 아사론 추출하기 실험입니다. 저는 총 가나 다라마, 총 5개의 단계를 구성했는데요. 우선 건조된 석창포, 여기 100g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130g을 사용했습니다. 국산 석창포 130g을 가정용 믹서기를 이용해서 분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상자를 하나 준비를 해서 고르게 펼친 다음 그 석창포 가루의 5배의 질량의 에탄올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30에 곱하기 5를 하니까 에탄올을 650g을 넣었겠죠. 그리고 그 상자를 뚜껑으로 밀봉을 시키고 어두운 곳에 3일 동안 침지시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침지된 그 침전물을 깔때기와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를 시키는데요. 그렇게 여과된 침전액을 다시 핫플레이트에서 50도의 일정한 온도로 다시 농축을 시킵니다. 이때 기름 성분이 남을 때까지 농축을 시키는데 여기서 기름 성분이 아사론이 되겠죠. 이제 농축을 마친 다음 이제 기름 성분을 5%의 염화나트륨 수용액, 즉 소금물로 세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색소가 좀 빠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정마, 농도 조절을 시킬 겁니다. 논문에도 나와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에탄올로 다시 한번 용해를 시킨 다음에 액체 상태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최종 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험다. 석창포 뿌리 추출물과 시판용 해충 기피제의 개미 기피 효과 비교 실험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앞서 가하 실험에서 소개드렸던 그 아사론 추출물을 준비하고 다음 여기서는 모기 기피제로 적혀 있지만 설명문에서 해충 기피제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충 기피제를 준비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해충 기피제를 뿌릴 해충 기피 밴드 2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시 새로운 큰 상자를 준비한 후 아래쪽에 키친타월 3장을 깐 후 종이 칸막이로 2칸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 같은 크기의 밴드를 그 위쪽 부분만 자른 뒤에 한쪽에는 석창포 추출물을 다른 한쪽에는 해충 기피제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맨 오른쪽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왼쪽에는 아사론을 오른쪽에는 기피제를 뿌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실험은 손여민 학생이 직접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실험다, 석창포 뿌리와 시판용 해충 기피제의 개미 기피 효과 비교하기입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는 개미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다의 1차 실험 상자 구조이며 A에는 석창포 뿌리, B는 중간 지점, C는 시판용 해충 기피제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는 1차 실험과 조건이 같되 시판 해충 기피제를 제외한 2차 실험의 상자 구조입니다. 네, 그럼 바로 라 실험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PPT가 좀 빨리 넘어갔죠? 죄송합니다. 자, 석창포 뿌리 추출물과 석창포 뿌리의 개미 기피 효과 비교하기 실험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 라 실험을 준비하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거의 똑같은 상자를 준비해서 라 실험을 사용하였고 똑같이 키친타올을 3장을 깐 후에 한쪽에는 석창포 그 뿌리 추출물을 넣고요. 다른 한쪽에는 굳이 해충 기피 밴드를 준비하지 않고 석창포 뿌리 그대로를 5개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은 그 두 쪽에 모두 개미의 그런 먹이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숟가락으로 개미를 한 마리씩 넣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간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간은 어차피 아사람 추출하는 단계고 굳이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창포 추출물과 시판용 해충 기피제의 개미 기피 효과를 비교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개미 집을 이렇게 넣었는데 잘 보시면은 개미 2마리가 오른쪽 즉 시판용 해충 기피제 근처의 먹이에 모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미집을 꺼내고 개미들을 모두 이 상자 안에 넣은 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개미들이 양쪽 모두에 한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양쪽 모두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조된 석창포 뿌리와 시판용 해충 기피제의 개미 기피 효과 비교의 결과입니다. 개미는 1차 실험 때 개미집이 있던 B구역에 몰려있다가 점점 시판 기피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림과 표를 보면 실험 1시간 전까지는 가운데 B구역 근처에 모여있다가 또 1시간 후에 개미의 움직임이 시판 기피제 C구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석창포 뿌리가 있는 칸인 A구역에는 실험 시작부터 끝까지 3마리 이상의 개미가 동시에 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8시간 후 개미는 1차 실험 때 모든 개미가 시판 기피제 칸에서 8마리, 석창포 칸에서 4마리로 12마리의 모든 개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한 2차 실험입니다. 2차 실험은 실험 초반에는 1차 그림을 보시면은 개미들이 석창포 뿌리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1시간 후 이번 그림부터는 석창포 뿌리 근처에 가지 못하고 공간의 가장자리로만 이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자 3번 사진처럼 대부분의 개미들이 석창포 뿌리 주변에 가는 빈도가 적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4를 보면 실험 후반에는 갈수록 개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관찰이 힘들기에 개미 집을 빼주었더니 모든 개미가 석창포 뿌리를 피하여 집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2차 실험 끊어버렸네요. 때는 1차 실험과는 반대로 2차 실험 때는 9시간이 지났음에도 개미들이 모두 살아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라 실험의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창포 뿌리 추출물과 건조된 석창포 뿌리의 개미 기피 효과 비교. 자, 결과 4개의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자, 우선은 왼쪽 위쪽 1번 실험 초기 개미들이 석창포 뿌리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석창포 추출액을 이 사이에 추가로 넣었어요. 하지만 개미들이 이동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석창포 뿌리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다시 아래로 가시면 3번 건조된 석창포 뿌리를 추가로 넣은 후 개미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출액을 넣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뿌리를 추가로 넣은 후에는 갑자기 개미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약간 좀 신기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4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개미들이 다시 뿌리 주변으로 모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1번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실험 나에서 개미들이 시판용 해충 기피제와
석창포 뿌리 추출물 아사론의 중앙에 모여있던 것으로 보아 시판용 해충 기피제와 석창포 추출물의 개미 기피 효과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다에서는 건조된 석창포 뿌리와 시판용 해충 기피제 사이에서 시판용 개미들은 석창포 뿌리와 시판 기피제 사이에서 시판 기피제 쪽에서 모여 있으려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석창포는 시판 기피제보다 기피 효과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4에서 시판 기피제가 모든 개미들을 죽여 시판 기피제를 제외하고 실험을 해보았을 때 개미들은 석창포 근처에 가지 않고 모두 살아 있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시판 기피제보다 석창포는 유해 성분과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석창포는 인체에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천연해충 기피제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험 후 다양한 자료와 비교 대상을 설정해서 인체에 무해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실험을 하면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뿌리에 포함된 아사론 성분을 정밀한 실험 도구와 약품을 이용하여 순도 높게 추출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과 연구자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 화면 공유 내려주시고요. 네, 지금 두 친구들 참 발표를 잘했는데요. 선생님 한 가지 좀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그 아사론이라는 물질을 석창포에서 추출하셨잖아요. 그 추출 방법은 어디서 참고하신 건가요? 맨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보시면은 참고 문헌의 첫 번째에 무슨 줄줄이 뭐가 그 사이언스 온에서 활용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석창포 아사론을 추출하기 위한 과정이 그 완벽하게 써져 있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똑같이 모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걸 잘 추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과학자들이 하는 방법을 잘 이용해서 추출한 부분은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네, 그 다음 7번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팀은 범죄 방지 인공지능 챗봇 만들기 윤기리 학생, 이은치 학생, 황인성 학생입니다. 자,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범죄 신고 도움 챗봇을 만들게 된 윤기리, 이은채, 황혜성입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로는 연구 방법 및 내용, 세 번째로는 챗봇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은채는 사이버 사기의 종류와 각 종류별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공통된 신고 방법인 진정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사이버 사기, 상담 챗봇 예비실 등 및 사용 설명서 제작, 보고서 작성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윤기리는 사이버 범죄와 종류와 대처 방법, 예방 방법을 알아보고 사이버 범죄 신고 도움 챗봇을 제작하고 신문고 제작 및 챗봇 설명서를 제작하고 PPT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인성은 실생활 범죄에 대한 상담 챗봇을 제작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는 황영준 선생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정하는 수업 시간에 지난 2020년 약 2,158만 건이나 되는 한국의 높은 범죄율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범죄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자 수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고 방식은 범죄 신고 방법과 대처법이 매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개수 비활학습 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정과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 자료와 판례를 수집하고 우리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인
보이스피싱을 검색한 결과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법률을 알고 싶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검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일반인이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 법률 용어이기 때문이죠. 네, 아무리 이러한 시스템을 국가에서 만들어도 법률 용어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챗봇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챗봇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인터넷 사용의 대처법과 용어들을 학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정확한 법률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며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챗봇을 사용한다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률 용어를 쉽게 사용한다면 남녀노소로 불구하고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챗봇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연구 방법 및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챗봇의 원리는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어 인간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에이전트를 포함하고 메신저 상에서 사람처럼 행동하며 날씨나 교통정보 제공하고 제품 고객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금 화면이 좀 멈추고 지금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 해결하실 수 있나요? 지금 약간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 그래요? 같은데. 그러면 다른 학생이 먼저 다른 부분을 발표하시는 게 어떠세요? 잠깐만요. 음, 와이파이를 다른 거 연결했거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용한 사이트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쉽게 설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 다이얼로그를 통해 실제로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챗봇 키보드에서 챗봇의 제목과 언어를 선택한 뒤에 인텐트, 질문, 웰컴 인텐트, 인사, 처음 질문 넣기, 디폴트 인덴트를 사용자가 올바른 대답을 안 했을 때, 트레이닝 프레이스, 사용자 답변 넣기, 리스폰스, 챗봇의 대답 넣기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저희는 범죄 신고 챗봇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저는 사이버 문제를, 황혜선은 실생활 범죄를, 이은채는 사이버 사기 및 금융 문제를 조사해 챗봇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챗봇에 넣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로 저희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을 트레이닝 프레이시스라는 칸에 넣어두고 리스폰스 칸 안에 그 답변을 챗봇의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저희가 방금 1번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챗봇은 사용자의 답변을 고려해서 내용을 적고 챗봇이 답해주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할지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질문에 챗봇이 사용자의 말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라는 기능을 넣어 챗봇이 모든 답변에 대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입니다. 저희 팀은 이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왜냐면 바로 사용자와 챗봇이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게 저희 팀원들의 가장 좋은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라는 기능을 넣어서 사용자가 답변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며 챗봇이 당신의 말에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질문에 의도하는 다른 답변을 했다면 디폴트 피드백을 통해 다시 입력해라는 문구가 뜹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범죄 신고 챗봇 사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의 사진이며 오른쪽은 QR코드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몇 가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범죄입니다. 일단 실생활 범죄 챗봇인데 일단 시작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설명, 범죄 대처법, 신고 중에 있는데 일단 범죄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절도다 하면은 이렇게 절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다른 걸 궁금하다 하면은 시작을 누르면 되는데 일단 다른 범죄는 좀 시간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 대처법인데 범죄 대처법을 말하면은 이렇게 범죄 대처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엔 범죄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도, 폭력, 살인이 있는데 이번에도 절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언제 나가셨나? 일단 어제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당했냐? 이것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피해자의 이름을 넣으면은 뭐 일단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달라. 뭐 이제 모른다 하면은 이렇게 접수되었다 나옵니다. 일단 시간상으로 다른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범죄 상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이버 범죄 상담을 맡게 된 윤길입니다. 일단 제 챗봇은 일단 안녕이라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안녕이라 하면은 이제 범죄 신고를 위해서 범죄 신고라고 다시 한 번 더 적어주면 됩니다. 범죄 신고를 적어줬을 때 제가 맡은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해킹, 명예훼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토킹이라고 쳐봤을 때는 스토킹에 대해서 범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언제 당했습니까? 어제라고 만약 치게 된다면 어제 날짜를 말해주고 어디서 당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말을 하면은 학교에서 당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접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범죄 대처법을 듣고 싶으시다면 범죄 대처법을 적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범죄 대처법을 적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 아무거나 스토킹이라 쳐보면은 스토킹에 대한 범죄 대처법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사기 상담 챗봇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사기 상담 챗봇의 이름은 일비인데요. 아름다운 스누리말 일비라는 단어는 한쪽 팔 혹은 한쪽 팔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쪽 팔처럼 늘 가까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챗봇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비 같은 존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름을 일비로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이트에 안녕을 입력하게 된다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진정서 작성하고 도움을 가기 전에 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기라고만 입력을 해도 바로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정서 작성을 원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안녕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안녕을 입력하고 4번, 이번에는 4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에 갇혀서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진정서 작성이 조금 더 수월하도록 간단하게 틀을 안내드릴 생각입니다. 하면서 알겠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진정인분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진정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은채라고 입력을 하면
이행체이군요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말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써야지 진정서 작성이 수월하지만 생략이라고 입력해도 진정서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라고 입력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고, 이것처럼 한다면 진정서 작성이 훨씬 더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해 저희는 이렇게 사이버 사기 상담 챗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챗봇 연구 소감입니다. 네, 일단 저는 사실 전부터 이 챗봇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었고 인공지능을 더 공부해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제가 챗봇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고 모르는 것을 여러 가지 지식들로 메꾸는 시간도 좋았었고 무엇보다 몰랐던 것을 새로 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만약 시간이 된다면은 제 범죄 신고 챗봇이 신문고를 더 수정해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한 범죄 신고 상담 및 챗봇이라는 주제로 1단계 수업 때 배운 내용과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챗봇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하고 그 다음에 만들며 팀원들과 소통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을 뜻깊었습니다. 또한 많은 범죄를 다루지 못한 점과 범죄마다 해결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우리의 목표였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잘 사용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보자를 이룰 수 있어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성은 챗봇이란 주제를 1단계에서 배울 때 챗봇을 만들어보고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직접 해봐서 좋았고 팀원들과 같이 챗봇을 각각 만들면서 활동하고 사이트도 만들고 이런 활동이 의미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챗봇을 만드는 것도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질문할 분 안 계시면 마지막 팀 8번 팀 이재현 학생, 함지훈 학생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죽전중학교의 이재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목동중학교 함지훈입니다. 저희 조가 연구한 내용은 물의 광전기 분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의 전기분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물의 전기분해의 필요성을 알아보자면 현재 사회에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환경 문제에서 가하다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 더 많은 환경 문제를 초래하게 되지만 수소에너지라는 환경의 문제를 발생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서는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 등 여러 가지 수소 생산 방법이 있는데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생산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물의 전기분해에서 수소를 얻는 생산 방법인데 이러한 생산 방법에서는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환경에 용이한 현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전기분해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의 전기분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의 자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기 에너지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수소 발생량은 발생한 기포로 확인할 수 있으나 기포수를 정확하게 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멀티미터를 통해 전류값을 측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소 발생량이 많을수록 전지에 흐르는 값이 많아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시험관에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채웠는데 이때 시험관의 끝부분에서 용액의 끝부분까지의 거리가 5cm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관에 들어간 용액의 양은 50ml였는데 일반 물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이 섞여 있는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험관에 끼울 마개에 두 구멍을 뚫고 연필심, 즉 탄소 전극을 마개의 맨 밑에서 8cm까지 빠져나와 있도록 끼워 넣었습니다. 시험관에 탄소 전극이 연결되어 있는 마개를 끼우고 이의 끝부분에 두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멀티미터에도 전선을 끼워 시험관의 전선과 멀티미터의 전선을 서로 연결한 다음 9V 전지의 전선을 시험관과 멀티미터의 전선에 연결했습니다. 2분 30초 타이머를 시작하는 동시 전지를 전선에 연결시켜 전기 분해를 실시하고 2분 30초가 지나면 전지를 분리하고 멀티미터에 뜬 전류값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전류값은 19.97mA였습니다. 그 다음 시금치를 이용한 광전기 분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친환경적인 광촉매를 찾으며 시금치에 있는 엽록소가 수소를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대조군 하나와 실험군 셋을 만들기 위해 종이컵을 4개 준비하였고 이 안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3분의 100ml씩 채웠습니다. 그 전에는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였지만 실험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모두 사용하였고 따라서 소금을 넣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고 이용했습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 즉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실험 과정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용액의 농도는 5%가 되도록 맞추었습니다. 다음 시금치를 10g 준비하여 끓는 물 500ml에서 30초간 데쳐 시금치 추출액을 얻었습니다. 물과 원액인 시금치 추출액을 4:1, 1:1, 1:4 비율로 섞어 세 가지의 용액을 새로 만들었고 이때 물과 시금치의 양의 합이 3분의 50ml이도록 하였습니다. 새로 만든 시금치 용액 3가지를 종이컵 3개에 넣어 섞고 대조군에는 물 3분의 50ml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양이 50ml인 광촉매가 들어가지 않은 대조군과 농도가 다르게 들어간 실험군 3개를 완성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에서 네 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용액의 색이 진하지 않다 보니 사진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사용하여 만든 암실을 광원에 설치했고 시험관을 고정하기 위해 종이컵에 18cm까지 나오도록 끼워 고정했습니다. 이때 시험관과 광원의 거리는 6cm였습니다. 예비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전선을 연결했고 시험관의 전선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빼냈습니다. 5분 타이머를 시작하면서 광원의 전원을 켜고 전지를 연결하였고 끝나는 동시 반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 광전기 분해를 5분 동안 실시했습니다. 총 4가지의 용액을 갖고 실험을 실시했고 결과값을 측정해 기록했습니다. 저는 당근을 이용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요. 원래 물을 전기 분해할 시에는 그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저는 광전해 분해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 광전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빛을 받아주는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당근을 사용하였습니다. 당근을 끓여서 당근 용액을 얻게 한 후에 당근 색소를 물에 탄 후에 4:1과 1:1, 1:4의 비율로 물에 각각 4개의 실험관으로 타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표와 같이 잠시 시금치 제가 추출 발표한 파일이 없어서 찾고 있는데 다음의 표와 같이 시금치 추출액이 포함된 실험군은 물이 있는 대조군보다 광전기 분해를 통한 전류값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용액에 대한 시금치 추출액의 농도가 0%, 6.66%, 16.66%, 26.66%일 때 전류값은 각각 8.45, 15.06, 15.75, 그리고 13.42mA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금치 추출액이 광촉매로 작용하여 광전기 분해에서 수소 발생량을
증대시킴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복색의 시금치 추출액의 경우 보색은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영역의 빛이 물에게 에너지를 전달하여 수소가 발생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시금치 추출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값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시금치 추출액이 많아질수록 수소 발생량이 높아지다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설과는 다르게 시금치 추출액의 농도와 전류값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군 사이에서 전류값이 감소세를 보였는데 시금치를 광촉매로 사용하였을 때 최적의 전류값을 낼 수 있는 농도는 6.66에서 16.66% 사이에 있다고 예상됩니다. 당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농도가 0%일 때와 6.66%, 16.66%, 26.66%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류값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근 용액을 물에 탄 후에 광전해내를 실시하게 된다면 빛에서 파란색 파장의 에너지를 물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전기분해를 실시할 경우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당근 용액이 증가할 때마다 전기분해가 더 활성화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금치와 당근을 이용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여 광촉매가 수소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금치와 당근 둘 다 수소의 발생량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금치를 이용한 실험의 경우 용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류값은 상승하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이를 통해 시금치를 광촉매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최적의 농도는 6.66%와 16.66% 사이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당근을 이용했을 때는 농도가 상승하며 전류값도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류값이 상승하다 떨어지는 시금치와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금치의 경우 광원의 조도를 알아낼 수 없었고 두 실험에서 광전기 분해를 실시하는 시간이 달라 결과값을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광촉매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지는 후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광촉매가 수소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바로 색 때문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빛, 즉 과시광선을 용액에 비추었을 때 광촉매는 자신의 색깔을 섞은 자신의 색깔을 반사하고 이에 보색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시금치 추출액은 빨간색과 보라색 빛을 흡수하고 당근 추출액은 파란색과 초록색을 흡수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빨간색과 보라색 계열의 에너지는 높아질수록 전류값을 상승시키다가 감소시키고 파란색과 초록색 계열의 에너지는 높아질수록 전류값을 계속 상승시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촉매의 보색이 에너지로 사용될 때의 특성을 보고 수소의 발생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광촉매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는 머지않은 미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고 수소를 생산하는 경제적인 방법은 바로 광전기 분해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당근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광촉매에 대해 더 알아보고 가장 효과적인 광촉매를 찾는 것은 앞으로 올 미래에 있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소의 광전기 분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요. 네, 딱 50분이네요. 네. 마지막 학생까지 모두 이렇게 발표가 다 끝났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좀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좀 까지 놓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체 공지하는데요. 그 개별 연구 일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선생님한테 직접 제출하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7회차와 8회차까지는 제출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7회차, 8회차를 그 담당 선생님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별 연구 일지를 꼭 제출을 해 주셔야만 출석 처리 작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된다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시고 오늘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 결과와 이수 결과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공문으로 학교로 이렇게 통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밴드를 통해서도 안내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말씀하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중-A반 연구과제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